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희옥 교수입니다. 성균 중국 연구소장을 같이 겸하고 있고요.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중국 정치와 중국 외교 정책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국내 정치, 대외 정치에 그리고 중국 문제가 어떻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많이 다닐 때는 20차례 이상씩 중국 현지를 방문해서 현지 조사를 수행한 바가 있고요. 또 국내외 많은 중국의 전문가들, 연구기관과 교류 협력하면서 한국의 중국 연구의 방향들을 모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2012년도에 성균 중국 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제가 2012년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한국형 중국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정책의 전략에 대한 다양한 정책 보고서를 생산하고 대학 공공외교의 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학생 또는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국 연구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국가들 연구기관과 MOU를 맺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교류 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싱크탱크를 평가하는데 중국 연구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국내외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 당대회는 매 5년마다 열리죠. 우리가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시진핑 3년임 체제는 예상을 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표를 하나의 징후를 판독한 것은 중국에서 100년 만에 찾아온 대변국이라는 그 슬로건들을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이 위기가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매우 구조적인 위기고 100년 만에 찾아왔다 하는 것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강한 중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장치, 상징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1인 체제가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 관례와 관행을 벗어나서 시진핑의 친위 그룹을 통한 새로운 중국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상해 왔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예상 밖에 있었던 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 20차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인사 문제인데요. 중국은 전국 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들을 선출을 하죠. 205명의 중앙위원을 선출을 했고 또 중앙위원회에서 정치국 위원을 선출을 하게 되고 또 정치국 위원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통상 중국에서는 제도화된 법적인 것보다 더 중시해왔던 것들이 관례, 관행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번 인사 배치를 보면 관례와 관행이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로얄티와 컴피턴스 중에서 결국 시진핑은 로얄티를 훨씬 더 중심적으로 인사 원칙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은 대부분 시진핑과 직업적인 연고가 있거나 시진핑과 오랫동안 같이 교류해 왔거나 했던 시진핑의 측근 또는 친위 그룹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관례를 벗어난 그런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것은 중국 정치에서 비교적 개혁적 그룹이라고 인정받았던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그것을 우리가 흔히 투안파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파이가 대대적으로 몰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커창 총리가 정치일선에서 물러났고 왕양 주석도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인데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차세대의 유력한 인사 후계 그룹의 한 사람으로 간주되었던 후춘화 부총리도 지금 정치국원에서 중앙위원으로 신분이 강등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이 비교적 개혁적인 그룹으로 중국 정치의 일정한 팩션, 분파를 형성해 왔는데 철저하게 몰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진핑의 그 친위 그룹, 시진핑의 측근 그룹들이 중국 정치를 장악하게 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시진핑의 측근 인사로 구성됐다기보다는 공산주의 청년단의
몰락은 분명하지만 엘리트 연합의 측면들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재를 쓰는 데 있어서는 풀이 비교적 넓어질 수 있다는 평가들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중앙위원회는 205명의 중앙위원들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의 그 전공 영역이 테크노크라트 출신입니다. 그것은 중국이 여전히 기술 관료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차세대를 선발할 때는 이러한 기술 관료를 중시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 정치의 인사를 보면서 중국말로는 능상 능샤, 능력에 따라서 올리고 능력에 따라서 내린다고 하는 그 기준을 제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성들이 등용하는 데는 실패했고 소수민족 출신들도 인사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정치국 중앙위원회 후보위원들 중에서는 70년대생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 정치를 구분할 때 50년대 출생한 사람은 5세대, 시진핑이 그 세대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6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은 6세대. 지금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띵 쉐샹이라는 분이 62년생입니다. 그리고 7세대는 대부분 70년대생인데 정치국 이 아니라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중에서는 상당수의 70년대생이 포진되어 있어서 아마 장기적으로 70년대생을 이번 회기 아니면 다음 회기를 거쳐서 중용할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인사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후계 구도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어떤 직위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이른바 예측 가능성은 비교적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인사의 결과는 정책 결정 과정들도 매우 불투명해졌고 예측 가능성도 함께 낮아져서 향후 중국 정치를 전망할 때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예측이 어려운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인사는 저는 두 사람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한 사람은 왕후닝이라는 사람입니다. 짱저민 시기, 또 후진타오 시기, 시진핑 1기, 2기, 3기, 이번이 3기니까요. 이 전체 시기 동안에 싱크탱크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분이 다시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방에 대한 그 관리 경험도 없는 분이고 fudan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출신으로 중국 정치의 가장 핵심에 진입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중용을 할까 생각해 보면 중국이 바로 생각의 힘을 가지고 세계 질서를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는 이른바 담론 경쟁, 디스코스 컴피티션들을 추구할 생각도 있겠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1대1로 이니셔티브, 인류 운명 공동체, 신형국제관계 등과 같은 중국의 굵직굵직한 외교적 담론, 국내 정치적 담론들을 만들어 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진핑 시대도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서구와의 담론 경쟁, 또 노무 컴피티션 이런 것들이 본격화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인사는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정책 서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례적으로 순서를 매기게 되는데요. 차기 국무원 총리가 유력시 되는 리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상해시 당서기 출신입니다. 상해가 아시다시피 코로나에 대한 상해 봉쇄를 했거든요. 그 봉쇄에 대한 정치적인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이 컴피턴스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이 사람을 중용해서 차기 총리에 사실상 내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창의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 오직 시진핑의 로얄티에 기초한 인사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리창은 상해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킨 사람이고 외자 유치에 대해서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고 기업에 매우 친화적인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창이라는 상해시 당서기의 선발이 시진핑의 측근 인사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중국이 어떤 대외 개방과 혁신 또 과학기술 전략에 대한 방향성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정치적인 상징으로서 리창을 볼 수 있는 특징들도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4 당대회에서 정책 기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구 사회 또 국제 사회가 중국의 당대표를 매우 주목했기 때문에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이 그리는 전략들을 발표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일종의 그랜드 스트래터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공산당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021년도가 창당 100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중국에서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우 중국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중진국의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중국에서는 달성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큰 목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 그 목표 시점이 건국 100년입니다. 중국이 건국한 지가 1949년도니까요. 2049년이 되면 건국 100년이 되죠. 이 건국 100년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선진국의 시대에 진입하겠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창당 100년과 건국 100년이라는 두 개의 100년에 대한 장기 목표를 설계를 해놓고 그 중간에 2035년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기본적으로 건설하는 시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의 중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5년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관건적인 5년이다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강한 리더십이고 또 강한 중국을 표방하게 되는 거고 중국의 길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국식 현대화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거에 중국이 민주주의 논의를 할 때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Democracy is good thing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은 중국이 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아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것을 할 만한 수준에 있지 않다. 시간이 좀 가서 Democracy is not bad thing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나쁜 게 아니다. 민주주의도 중국 것이 좋다. 이러한 형태의 내셔널 프라이드가 점점 커졌습니다. 현대화,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해서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대화의 경로, 현대화의 경로는 서구적 현대화이고 자본주의적 근대화였습니다. 근데 이번 중국에서 강조한 중국식 현대화라는 개념은 서구적 현대화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대화, 현대화도 중국 것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근대화, 현대화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의 길에 디커플링이 발생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식 현대화의 가장 큰 내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사회주의 근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른바 정체성의 정치, Politics of Identity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중국은 미국의 길과 다른 중국의 길을 분명하게 걷겠다고 선언한 것이 이번 중국의 국가 전략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국내적으로 보면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어떤 정책 결정의 그 프레임워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주요 모순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주요 모순의 해석 문제를 보면은 과거에는 계급 모순이었습니다. 성장했지만 아직도 취약한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몰락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부르주아 계급 사이의 계급 투쟁이 주요 모순이다. 이 주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은 정치운동을 해왔던 거죠. 그러한 이제 정치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화대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더 이상 계급 모순이 중국의 주요 모순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후된 생산력과 인민들의 필요, 수요에 따른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른바 생산력 모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나오니까 개혁개방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불평등, 연해 지역에 잘 사는 지역과 내륙 지역에 못 사는 지역 간의 불평등, 소득 간의 불평등,
다양한 불평등이 만들어져서 중국 국민들이 이것이 사회주의가 맞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가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체제는 이러한 불평등을 두고서는 중국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핵심적인 슬로건의 하나로 공동부유, Common Prosperity를 강조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중국의 주요 모순은 바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순이다. 그리고 이제 정책의 방향을 그렇게 이제 설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업의 문제, 또는 교육의 격차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는데 자기 정체성을 두고 있는 것이 큰 그랜드 스트래터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산업, 중국의 어떤 국가 대전략의 모습은 미국의 공급망 압박, 공급망의 디커플링에 대한 시도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부상들을 불편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특히 사회주의 중국의 부상이기 때문에 미국은 더욱더 중국의 부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이 일시적인 사건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매우 구조적 차원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시진핑 체제가 등장한 이후에도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 전술을 강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이 이 미국의 그 종합국력을 당분간 능가하기 어렵고, 특히 기술의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주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서 미국을 능가하는 게임 체인지를 만들어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중국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 바로 핵심 산업과 핵심 기술의 자주화, 중국화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의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의 그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투자가 강화되고, 또 해외 인재를 이렇게 유입하는 미국의 공급망 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를 이번 이제 20차 전당대회에서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도 원치 않는 길이지만 이 길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국의 그 화려한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들은, 예를 들면 공동 부유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공동의 방점을 찍고 있는지 아니면 부유의 방점을 찍고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일상생활에서의 획득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중국 국민들의 불신 구조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봉쇄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정책의 피로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정말 앞으로도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에 지금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중국 정치를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보게 되면 모든 중국의 정치는 업적 정당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통해서 레지티머스를 강화해오는 업적을 통한 정당화를 강화해 왔고, 국민들도 대체적으로 그러한 업적 정당화를 수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중국도 이제 국제사회에 편입됐고 다양성들이 존중받는 시대에 살고 있고, 중국의 국민들도 그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업적에 의한 정당화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의 정당화, 절차의 정당화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화려한 청사진이 그대로 국민들로부터 수용되기에는 많은 도전 요인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20차 당대회 이후에 시진핑 체제가 등장하면서 대외 전략의 변화에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죠. 우선 크게 보면은 중국이 공세적 외교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카운트 밸런싱의 성격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사실 국력의 플로어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지만 국력의 플로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스탁, 축적의 부분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당분간 슈퍼파워가 되기도 어렵고 미국의 헤제모니를 대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공세에 대해서 중국이 카운터 밸런싱하는 형태로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방어적 현실주의, 리액티브 리얼리즘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의 국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국내 정치가 매우 민족주의, 애국주의, 사회주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세에 대해서 시진핑 체제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일반 대중으로부터 시진핑의 정치적 권위가 손상받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 정책이 외부에서 볼 때는 매우 공세적으로 비출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중 관계를 보게 되면은 저는 미중 관계에서는 confrontation, 대결의 측면과 컴피티션, 경쟁의 측면, 그리고 코퍼레이션 이런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도 보면은 미중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설정하고 있지만 협력의 영역들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기후변화 또는 팬데믹 또는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력 공간이 열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책의 피로가 고도화됐을 때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욱더 미국 경제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협력의 모멘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보면은 협력보다는 경쟁과 대결의 그 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이러한 현상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협력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협력이 관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마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이 사실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 있어서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고서는 상당 부분 미국의 기술의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IoT라든지 등은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모든 영역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지 못한 분야가 반도체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반도체 부상들을 하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는 키킹 어웨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쪽에 지금 중국의 모든 영향을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중 간의 이 경쟁 구도가 앞으로 산업에서의 게임 체인저를 누가 어떻게 장악할 것인지에 따라서 미중 관계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 외교를 좀 거시적으로 보면 두 가지 필러가 있는데요. 하나는 블룬트 하는 거죠. 이를테면 미국의 공세를 약화시키는 전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빌드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두 축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중국은 힘이 약했을 때는 블룬트하는 전략으로 미국의 힘을 상쇄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전략을 써왔는데 지금의 전략은 빌드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서 위협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차 전당대회 보고서에도 보면 글로벌 거버넌스 계획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제도 설계에 대한 관심들을 본격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지만 쉽지 않다고 보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ODA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제사회의 연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중동 지역에서 나타나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과의 연대를 통해서 중국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대외 전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에 개발도상국을 둘러싼 세력 경쟁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외 전략이자 국내 정치의 영역이라 볼 수 있는 타이완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ontological security입니다. 나의 존재와 같은 안보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19차 전당대회에 비해서 20차 전당대회에서는
훨씬 더 톤이 강해졌습니다. 통일에 대한 의지도 강해지고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는 징후가 보이면 또는 미국이 대만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분명해진다면 중국은 비평화적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2024년에 대만의 총통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총통선거에서 대만 사회가 독립에 대한 트렌드가 훨씬 더 강해진다면 이것은 중국으로부터 큰 부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대만의 이 스테이터스 퀘어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스테이터스 퀘어를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의 하나는 어피스먼트 하는 거죠. 유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스테이터스 퀘어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코어시브한 방식으로,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에 대만 주민들이 이 방문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약 60% 정도가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대만 주민들이 갖고 있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심리를 중국이 코어시브하게 계속적으로 압박해 나가면 그런 심리가 대만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 것들을 저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노리면서 대만의 위기를 조금 더 고조시키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훨씬 더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진핑 3기 체제가 등장하면서 한국에게도 많은 기회 요인과 도전 요인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 요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한중 관계가 양국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약 80%가 중국에 대해서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3기 체제가 등장하면서 중국의 정체성, 사회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치, 인권, 민주주의 문제와는 서로 가치의 거리가 넓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게 한국 외교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경쟁이 구조화되고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와 같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공간은 굉장히 좁아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이 조금 더 분명하게 한국 외교의 정체성을 밝혀나가면서 그 안에서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복합방 정식을 찾아야 되는 그 과제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근간이고, 이것을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복합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행보이긴 하지만 중국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약 24%에 달하고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게 되면 약 30%에 달합니다. 이 부담들을 무역을 다변화시켜가면서 줄여나가야 하겠지만 대체 시장을 찾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시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도 큰 도전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평화관리의 문제와 중국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과거의 한반도 정책의 원칙은 3원칙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이것이 한반도의 3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김정은 북한의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는 국제정세와 지역정세가 어떻게 바뀌든 변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블레임 게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나 이 미사일 발사 문제가 미국이 사실상 관여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 정책의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중국의 역할론에 의존하지 말고 북미 간의 새로운 대화를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은 북한의 어떤 도발, 또는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예상되고 있는 제7차 핵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의 역할론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관계, 남북관계, 한중관계, 북중관계 이런 아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동태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짜야 되는 과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 대중국 무역 흑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경쟁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내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 흑자가 무역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그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유럽이나 일본 또는 다른 선진국들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정책은 또 투자 정책은 대체적으로 차이나 플러스 원을 선택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세계 최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떠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중국에 투자할 때 다른 지역에도 하나 투자해 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도전 요인이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중 간의 이런 상호 인식이 매우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대로 두기에는 한국으로서도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한국의 이른바 MZ 세대들은 시진핑 체제의 행동을 매우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중국에서도 가장 젊은 세대들이 가장 애국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이 문화적인 충돌이 한중 관계도 굉장히 장기적인 발전하는데 제약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형태의 퍼블릭 디플로머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진핑 3기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요. 한국에게는 기회 요인보다는 도전 요인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도전 요인을 일시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장기적인 대전략 방향을 설계하고 그 설계에 맞게 사건, 국면, 구조를 섬세하게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중국의 어떤 변화를 너무 단선적으로 보지 말고 거대한 복합적인 걸 보면서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들도 굉장히 섬세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러한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은 바로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싱크탱크들과의 협력들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국 문제는 히스토리컬 블록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융합하고 협동하고 연대해 나가면서 중국의 변화를 함께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